가장 큰 지금 시장의 문제는 평균적인 집값 수준이 너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즉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어떤 낌새가 보인다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작년에 이제 유튜브에 많이 좀 출연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이제 위기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일단 서울형 수도권 전국의 아파트 집값 작년에 이 데이터로 오른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어떻게 되나? 이게 뭐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올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빠진 금액에서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너무나 긴 폭등의 시간을 겪었던 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뭐 가격 수준이나 매매가, 뭐 실거래가 지수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는 조금 반등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죠. 네. 자, 그러면 중요한 이제 올해 지금 1분기가 끝났잖아요. 이제 4월이죠. 벌써 이제 곧 중순으로 가는데 1분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 좀 어떤 상황이고 사람들의 심리는 좀 어떤 편인가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좀 조회수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 조금 떨어지는 걸 봐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이제 체감할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어떤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금은 소득 아니면 대출로 마련을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출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 과열기에 겪었던 그 연끌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을 일단은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1분기만 보고 갔을 때는 지금 수도권은 보합인 건가요? 약보합인가요? 강보합인 건가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그만큼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거래가 사라지는 현상, 이게 22년도 말부터 벌어졌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금융 환경은 안 좋았지만 정책 자금의 지원이 많았던 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끌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시중의 시장 금리보다는 낮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거래가 없었던 시장에 일부 수요로 유입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자금이 소진되면서 다시 또 이제 거래가 소강 상태로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올 초에 이제 신생아 대출이라는 형태로 또 대출이 조금 풀렸잖아요. 초창기에는 이 대출이 대환의 용도, 지금도 대환의 용도로 쓰는 게 대부분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가격이 좀 조정됐다고 하니까 일부 참여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조금은 거래량이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지만 과거처럼 다시 시장의 반등을 가져올 만큼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들어오는 지금 그 정도의 수치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려면 기존에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집을 처분을 하고 다시 또 시장에 들어와 주는 형태, 즉 갈아타기의 형태가 많이 이어지면서 연속적인 거래로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폭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다주택자의 매물이 소진되고 또는 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매물, 급매물 위주로 소진이 되는 것, 그걸로 이제 그치는 정도다 보니까 수치적으로도 이렇게 급격하게 어떤 거래량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거래량 말씀해 주셔서 그럼 서울 기준 부동산 거래량 좀 어떻게 돼? 제가 알고 있기에 작년에 1000건 안 되는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3000건이 육박한다고 좀 살아났다라고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통상적으로 월 평균으로 보면 5, 6천 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연끌이 한참이던 시기, 그런 시기에는 한 달에 12,000건, 뭐 15,000건까지 올라가는 형태로 급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라온 게 3,000건이거든요. 3,000건. 예. 근데 그 전에 거래가 1,000건 정도 수준을 밑도는 뭐 이 정도의 거래량, 완전히 거래가 사라진 시장이었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 3,000건이라고 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일반적인 수준에 올라오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가 대비해서 전세가의 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갭 투자로 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일부 수요가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조금 거래량이 3,000건
3천건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한계적인 상황인 거죠. 들어올 수 있는 수요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어떤 시장이 원활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거래량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강 편사님 말씀하신 거를 봤던 생각해보면 이제 평균보다는 못한 수치인 건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1000건 미만의 보다는 어쨌든 반등을 했으니까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부동산이나 집값이나 이런 게 바닥은 찍고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로 조금이라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돈을 주고 사고 나면 이제 물건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물건이 시장에서 환가될 수 있느냐, 이건 충분한 이제 거래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 거래는 굉장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물건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가격을 내놓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평균적인 수치를 갖고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 가장 시장에서 호가로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 물건만 팔리는 시장. 그게 이제 거래량, 그런 물건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격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소진되고 나면 또다시 정체기를 겪는 게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지금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과연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거죠. 이 지금 말하는 가격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내놨을 때 참여하는 사람이 일부 생겼지만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멈추고 이제는 이 가격이 아니라 조금 더 낮은 금액이 돼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는 시장, 그래야 또 이제 거래가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 말고 좀 지금 서울 기준 매물은 좀 쌓이고 있나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관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팔려는 가격이 호가가 나오고 그 호가 기준 해가지고 이제 매매로 체결이 되면, 계약으로 체결이 되면 물량이 소진돼야 되잖아요. 그 물량이 사라지고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매물은 증가하고 있고 시장에 적체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서울 기준에서는 지금 8만 건이 넘어가는 정도의 물량이 쌓여 있는데 3년 전에 2배 수준으로 지금 물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3년 전보다는 많이 가격이 내려간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라도 환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 즉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어떤 낌새가 보인다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자, 또 어떤 전문가분도 2024년에서 26년 이제 공급에서 이제 공급 부족이 일어나니까 지금 올해 당장 아니어도 내년부터 집값이 이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회복시킨다는 얘기 있는데, 서울 입주 물량 이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의견 강 판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입주 물량 많이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축 공급이 부족해진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얘기거든요. 그건 팩트인가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인허가를 받는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 부분에 있어서 그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의 공급이 줄어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시장에 지금 공급을 안 하는 이유가, 물건을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자금을 조달해서, 사실 빌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빌려 쓴 돈에 대해서 나중에 완벽하게 회수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입을 하고 이 자금을 오롯이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공사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금리는 높고 물가는 올라가고 비용을 투입했을 때는 늘어나는 금융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데, 지금 당장 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물건이 안 팔렸을 때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회사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 그럼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대해서 이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의 주체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다시 이제 착공을 하는 경우, 또 분양에 나서는 경우가 생겼는데, 여기도 내면을 살펴보면 이연시키는 이유가 시장이 곧 좋아질 거다, 또는 금리가 곧 낮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보자 이런 거였는데, 계속 금액은 쌓이고 돈을 계속해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분양에 나서고 있거든요. 분양을 해도 이게 완전히 시장에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집도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지금 이런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공급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급이라는 거는 신축의 공급만 공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사면 이 집을 통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시장이 다시 팔아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 잠재적인 공급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들이 시장에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기축의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뭐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아니면 출산율이라든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이걸 환가하려고 하고 있다. 즉 공급을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물건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공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거는 그리고 수요에 비추어 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많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데 살려는 사람은 없는데 시장에 팔려는 사람은 많다. 이게 공급 과잉인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간평사님은 부동산 시가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작가님은 지금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전 지금이 뭐 엄청 비싼 것까지는 왜냐하면 저 주변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 지금 조금 더 떨어지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엄청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일반 사람들 중에서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분위기는. 그렇죠. 이제 주변에 이제 속한 분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가장 큰 지금 시장의 문제는 전체적인 평균적인 집값 수준이 너무 높다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의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위 1%의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과 대부분 나머지 99%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 주택이라는 거는 필수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기준에 했을 때 지금 가격이 그럼 과연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통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높은 집값이잖아요. 비싼 수준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야 되느냐. 그러면 시장에서 이 물건을 자생적으로 정말 수요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 수준까지 떨어져야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자기 자본만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모아놓은 자본 플러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의 규모 이 정도의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적절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집을 사기 위해서 이미 지금 현재의 소득 수준에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금액의 누군가 집을 사주려면 소득이 현저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빚을 그거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있거나 이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떤 경제 수준이나 생활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집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의 대열로 올라갔잖아요. 선진국의 집값 수준을 보면 선진국에서도 집 사기 어렵잖아요. 집이라는 재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0년 정도 벌어서 모은 소득을 기준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집값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PIR 뭐 10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건가요? PIR 기준에서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한 PIR 10 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빈부격차가 굉장히 극심한 지역들 이런 경우 가나나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70에서 90 정도의 펄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PIR이 26 뭐 이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 이런 주요 선진국들은 그 안에 또 수도권은 다 비싸지 않나요? 비싸죠. 이제 지역적으로 좀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디에 고착된 물건이기 때문에 선호도나 어떤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편차를 보일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이제 소득 대비해서 10배 정도, 연소득 대비해서 10배 정도 수준의 집값 수준을 보인다. 그렇지만 이 집을 사는데도 이들도 대출을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들의 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들보다는 2배 정도의 빚을 지고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또 여기에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된 수준의 부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형성된 집값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하신 과도한 이제 레버리지, 가계부채 빚이 어느 정도 있는 건데 지금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지금 24년 통계가 나온 건 아니고
있고 작년 기준 해가지고 GDP 대비해서 101% 정도 수준, GDP 규모,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규모의 가계부채 통계로 잡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그림자 금융처럼 활용되는, 즉 제도권 하에 어떤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 이런 거 말고 주택의 구입을 위해서 소요된 다른 형태의 금융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세금이죠. 전세금 같은 경우는 민간 서로 이제 개인과 개인 간에 집을 담보로 무이자 사금융의 형태로 집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집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 쓰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의 전세금이라는 규모가 엄청나고 1,000조 정도 되죠. 그리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다른 형태로 대출을 활용한 경우, 즉 통계에는 가계부채로는 잡히지 않지만 뭐 자영업자, 즉 사업자, 개인 사업자라든가 기업 대출로 잡혀 있는 부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투입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의 심각성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강남 3구로 가보면 이제 강남 3구 좀 어떤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 강남이 좀 지금은 좀 집값 방어를 좀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던데,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0% 기준이면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한 90%, 95% 정도까지 올라온 데도 있던데 어떻게 보나요? 거래가 이루어지면 기존에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자산이 축소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는 형태.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순 감소를 보였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순 감소를 이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고, 또 기본적으로 조금은 경제력이 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어떤 지금의 금리 상황이나 어떤 대출의 이런 한계 상황, 이런 부분들, 또 신용도 더 좋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틸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과열되어 있고 거품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되면 뭐 다른 지역들은 뭐 10억, 뭐 서울 같은 경우 평균 10억 정도에서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은 계속 뭐 40억, 50억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뭐 강남 불패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좀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자금이라는 게 소득과 이제 대출로부터 나온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어쨌든 하반기에 연준에서는 어쨌든 우리 늦어도 올해 빠르면 6월쯤, 늦어도 하반기에는 금리나 뭐 원래는 3번 뭐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할 거라고 이제 생각 많은 분들 하고,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아마 간판사님도 그건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올해 금리 인하가 없나요? 저는 올해 금리 인하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금리 네. 인하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바램과 어떻게 보면 팩트가 섞여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진짜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팩트가 뭔가요? 연준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올해의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지표들이 계속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3차례 정도는 뭐 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전제가 다 성립이 돼야 이걸 고려해 보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무조건 금리가 내린다. 시장은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도 작년 말에 금리 인하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올해 연준에서 이제 파월이 그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3차례 이제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3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3월에 금리 안 내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6월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내릴 거라고 했지만 6월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지표 발표가 됐는데 고용률이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네. 이게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고용이 관련이 있지. 임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고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잘 안 구하려고 해. 그러면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임금이 올라가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의 어떤 정도, 안정되는 정도를 저해할 수 있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한번 튀기 시작하면 더 이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표가 지금 너무 양호하게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경기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고용시장은 화랑이고 자산시장도 지금 뭐 잘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될까? 충분히 이 시장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해서 어떤 상황을 불확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은 뭐 이 수준을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으니까 유지해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간평사님도 그러면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린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수준이잖아요. 기존에 뭐 0%대 금리에서 지금 5.5%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금리 수준임에도 좀 잘 버텨내고 있어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도하게 더 올린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지 않고 지금은 이 금리를 감당하는 곳은 잘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굳이 더 안 좋게 만들거나 더 완화적으로 만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제 입장은.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빠르면 올해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인하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다면 이제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는 정말 그 둘 중에 하나는 진짜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방향성이 어쨌든 이제 위로 가 있는 건 아니고 밑으로 가 있는 그 기대감과 어쨌든 지금보다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부동산 집값에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빠르게 내릴 수 있느냐 이걸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부채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인데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부채의 크기가 그 질을 굉장히 제약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 규모를 쥐고 있다면 미국에서 금리 내리면 우리도 같이 금리 내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계 부채 상황에 이미 처해 있는 현실인데 부동산에 대한 어떤 열망이 뜨겁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시장에 참여하겠다. 즉 지금보다 더 부채를 늘리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는 지금도 감당이 안 돼서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늘어나는 걸 좌시할 수 있을까? 그냥 방관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2%포인트 차이를 보인 지 지금 1년이 넘게 가고 있거든요.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인 시장에서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있음에도 자금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환율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환율 변동에 대해서 안정화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조금 내린다고 해서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지금도 차이가 큰데 이거에서 이 차이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계속 장기간 끌어갈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금리 인하의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로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이건 집값에 영향을 좀 주나요?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로 풀린 자금이 이제 뭐 초반에 나오자마자 뭐 한 2, 3주 만에 동이 났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가장 큰 메릿은 금리입니다. 워낙 시장의 금리가 높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초저금리에 멱에 찰 정도로 대출을 끌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1%, 2%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신생아 대출이라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조건, 즉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갈아탑니다. 그래서 대환 대출의 용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어요. 또 전세자금 대출 부분에도 많이 활용이 됐죠. 즉 어떤 신생아라고 하면 사회 초년에 이제 좀 포진해 있을 건데 그들이 집을 매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한 자금으로 많이 활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어떤 상황인가요? 많이 늘어났나요? 계속 쌓여가고 있죠. 뭐 대구 같은 경우는 10,000호가 넘어가고 서울도 이제 1,000호 정도 가까이 지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한 6만 호 정도 쌓여가고 있고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이 물건을 받아줄 수분양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미분양이 이제 준공이 나고 나면 이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공급자로 참여했던 주체들한테는 굉장히 비용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